향기로운 라디오 BBS 불교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선원장 준한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덕숭산. 20년 전 제가 삭발 출가한 수덕사로 떠납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가족과 저희 도반, 저스트비 식구들이 함께하는 덕숭산 수덕사 선 트레킹. 가을의 문턱 9월 12일 토요일 아침 7시 반 마포역 불교방송 앞에서 출발합니다. 만공회 공덕주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덕숭산 숲길에서 뵙겠습니다. 문의는 만공회 1855-3000번 1855-3000번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뉴스를 보는 가장 올바른 기준 BBS 뉴스의 정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정석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섰습니다. 종단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지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동적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전통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결국 이번 선거는 한국 불교의 미래 비전과 화합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뉴스의 정석 시작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김호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속보부터 전해 주시죠.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조금 전이죠. 오후 5시쯤에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지난 6월 25일에 탄도미사일 도발한 이후 42일 만에 재개한 것인데요. 6.25 때 쐈네요. 네. 그때는 이제 전술 탄도미사일과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을 이제 곁들여서 쐈는데 네. 군당은 현재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기종, 비행거리, 고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부터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더위가 언제쯤 꺾일 것 같나요? 네, 지금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에 발효 중이죠. 발효 중인데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강원 영서와 전주, 광주 등 호남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기상청이 이제 이번 폭염이 언제쯤 누그러질 것이냐를 예상했는데 모레 토요일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누그러진다는 게 네. 이제 지금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그러진다고 하는 게 이제 토요일쯤에는 36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3도쯤 떨어지는 것인데 일단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죠. 습도도 높아가지고 네. 예, 너무 더워요. 그래서 40도 가까운 더위와 3도 떨어진 더위. 누그러들긴 누그러듭니다. 근데 네. 이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이 경제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증시가 오늘도 크게 흔들렸어요. 네, 코스피가 장중 5% 가까이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발동되는 게 요즘은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삼성전자가 6%, 하이닉스가 10%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의
추가 관세 우려 등이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되는데,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올랐어요. 예, 지금 코스닥은 닷새째 상승 중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늘 재소환됐습니다. 네, 권창용 특별검사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늘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처음으로 조사한 이후 14일 만인데요.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은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권창영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출석 네. 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출석 특검 조사 대상자가 나왔는데 네. 물론 참고인 신분이에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한동훈 의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했던 내용 그리고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을 이제 확인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은 자기는 이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나요? 복당할 가능성은 언젠가는 하리라고는 보지만 네. 이거는 좀 장기간의 시간이 네.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죠?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 예. 예, 축협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이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금융범죄수사대라 해서 금융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지금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는 다르지만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네. 이 사람 그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있잖아요. 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 뭐 한 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가 발견된 거예요. 네, 이 사람. 예. 예, 그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이 발견돼 가지고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호준 기자였습니다. 네, 금주의 여의도 유리창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 권금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안전 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죠. 그리고 그 경찰이 확보한 뭐 진술이나 자료, 증거 같은 것들 이 수사 기록이라고 하고 그것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우리가 송치한다라고 합니다. 이 검찰이 넘겨받은 기록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 재판에 넘길지 말지 기소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 과정에서 검사가 보기에 수사가 좀 부족
부족하다, 미진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시에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 구조가 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사실상 검찰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권한은 남지만 이 직접 수사를 하는 역할은 제한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당의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 추진 배경이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검찰의 권한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측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그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고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 직접 범죄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 기소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 사실상 모든 권한들이 한 기관인 이 검찰에 집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혐의를 이제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뭐 결론을 내놓고 표적 수사를 표적 수사. 한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견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좀 분리해서 견제하자라는 게 민주당 측 그리고 정부 맞아요. 여당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반대 목소리는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함께 출범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월 2일에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목표로 이제 관련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면 부패나 경제, 이제 마약, 뭐 방위사업 등 중대 이제 범죄들이죠. 그래서 네네. 1차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일반 형사 사건들을 수사를 하게 되고요. 또 기존의 검찰은 이제 공소청으로 이름도 바꾸고 기능도 바꿔서 기소와 재판 대응 업무에 이제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 단순히 수사, 기소 분리를 넘어서 새롭게 형사사법 그 체계를 시행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네. 1948년에 정부 수립 후에 이 검찰청법 제정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78년 동안 검찰 제도가 이뤄져 왔고 이 제도가 사실상 바뀌는 거라 좀 뭐 제도상 그리고 법상으로도 큰 변화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민주당도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자 또 검찰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뭐 인서트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당대표 원내대표는 이제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이제 남지 않았다면서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또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특히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는 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야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야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검찰의 보안 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에 경찰 수사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 기존의 견제 장치가 없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살해당한 사건이죠. 그 장윤기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일반적인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이 그렇죠. 진행이 됐고 또 이후에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이 돼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장윤기의 아버지가 뭐 경찰의 간부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경찰 역시
하나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냐. 그런 만큼 만약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의 논란이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아침에 국회에서 열어서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에 떠늘고 있다. 뭐 60% 넘는 국민이 아직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네네. 그 피해 여성이 이제 SNS 계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이제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다른 또 우려 지점으로는 뭐 보안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사건 수사나 어떤 이런 과정들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또 뭐 기업 비리, 복잡한 사건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 기능이 좀 필요하다라는 논리들이 반대 측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개정안의 이게 핵심은 단순히 검찰 권한 줄이기를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문제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뭐 후속 입법을 마련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현장 적용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금주의 여의도 유리창의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성평등 가족부 소식을 전하는 성평등 부 언박싱 코너입니다. 출입하는 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민지 기자가 그동안 이제 촉법 소년의 하향, 그다음에 가정 폭력 실태 조사를 소개해 줬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왔나요? 네, 오늘은 운영 한 달째를 맞이한 성평등부 역점 사업입니다. 이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성평등부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일러스트로 소개가 됐었어요.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소녀들이 신발 깔창을 대신 이용하는 사연 등이 이제 알려지면서 생리대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얘기인데요. 10년 전. 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리대 가격이 인상이 됐었는데요. 그 인상이 되자 이제 생리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이제 신발 깔창을 대신 이용했다고 해서 이른바 신발 깔창 생리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 생리대 가격 논란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일종의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주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돈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신청을 해서 따로 추가로 받고 1년에 한 19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 기존에는 주로 이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원 대상을 이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 배경은 뭔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생리대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이번 연도 국무회의 이번 연도 초였는데요. 그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생리대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뭐 예컨대 고급이라는 이유로 너무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얘기도 했습니다. 고급화도 좋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지원 정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격을 내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무상 생리대 공급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 연도에 계속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휴지 없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휴지는 이제 화장실에 필수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손 세정제랑 손 소독제도 이제 필수제가 됐는데요. 이것처럼 생리대도 공공시설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필요할 때 필수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공공생리대 수동지급기 300대는 모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급기가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는 지급기가 총 2가지 종류입니다. 수동지급기와 자동지급기 2개인데요. 혹시 차이가 궁금하진 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아, 남자들은 보통의 남자들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동지급기가 항상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일종 한 100원, 200원 정도를 넣고 돌리면 생리대가 뚝 하고 나오는 건데요. 이게 또 동전이 없을 때가 상당히 많고 네네. 이게 되게 약간 생리 현상이다 보니까 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지급기는 여성분들이 흔히 화장실에서 보시던 그거랑 비슷하게 네모난 칸 안에 18개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면 다 함께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남용의 우려가 또 있기도 하고요. 손을 넣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오염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지급기를 이번에 새로 만듭니다. 자동지급기 안에는 170개가 들어갑니다. 자동지급기는 IoT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IoT 기능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사용을 해서 얼마 정도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부족한 양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20초 간격으로 멈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고 20초를 기다린 다음에 다음 걸 뽑고 이렇게 해야 돼서 오남용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음성 안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뭐 모르겠는데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의 생리대가 해외보다 40%가량 비싸다고 지적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선뜻 저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한번 체감 기준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한 박스짜리 생리대가 7,8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달에 한 3개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2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용량에 따라서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한 달에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네, 항목인 그렇습니다. 거죠. 필수 생필품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딱 한 달이 지났는데요. 총 29만여 팩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납품 요구량이 정확히는 29만 4,100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루 평균 공공생리대 소진량은 600여 팩인데요. 이게 한 팩에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1,200개 가량이 소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600여 팩이 소진되는 거면 이 정도면 이제 실제 이용이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성평등부는 목표했던 이용량보다는 다소 부족한 수치라고. 잘 몰라서 그런 네, 거예요. 잘 어디에 모르기도 있는지를 하고. 네. 몰라서. 저는 지금 성평등부 출입한 이후에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너 화장실에 공공생리대 비치된 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좀 많이 커서 제가 오늘 소개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인지도를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성평등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 기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이 구입이 좀 어렵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딱히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약간 설치가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한 12개의 곳에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 12개 지역에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공공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저도 지금 방금 전에 검색창에 모두의 생리대 위치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평등부에서 제공하는 그 지도 맵에 모두의 생리대 위치라고 정확히 떠서요. 핸드폰 확인하시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두식의 공감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 확충의 속도,
기후부 하반기 업무 보고라는 주제인데 신두식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 부처들이 순차적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업무 보고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졌나요? 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업무 계획은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것이 이제 기후부의 설명인데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는 지금 소위 AI 혁명 시기와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래 사회의 첫 번째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혁명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인데 청정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담겨 있나요? 네, 일단 기후부는 그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가 전력과 용수인데요.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전방위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상원 장관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 하반기에도 그 속도를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부는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은 부지 집중 투자와 그 일상 속 보급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간척지나 접경 지역 등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요. 공장 지붕 태양광이라든지 주택용 태양광 보급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또 풍력 발전을 확충하는 데로 집중할 방침인데요. 김성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풍력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정부 주도 계획 입지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낙원 단지가 있는데 오늘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 4월에 착공한 신안 우이 풍력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부는 전력 수요 대응과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즉 원전은 적정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신규 원전이나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의견 수렴, 국민들의 그런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기반 시설 보급 등을 위해서 이 전력망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전력망은 AI 시대의 그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의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원전 등 주요 발전 시설은 해안 쪽에 몰려 있고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주요 시설은 남부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송배전이나 산업시설의 분산 배치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기후부는 전기 개통 확충과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AI 센터나 AI 데이터 센터나 첨단 산단이 입주 가능하도록 개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고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나 양수 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도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환 장관입니다. 전력망 혁신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내 일방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던 일방향 전력 체계에서 지산 지소형 양방향 전력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8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조만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도 올해 중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가뭄도 심각한데요. 물 공급과 관련한 업무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됐습니까? 네, 기후부는 기반 시설, 즉 인프라 혁신을 통한 탄력적인 수자원 운용으로
적재적소의 물을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가수도 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수요 변동을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기로 했고요. 기존의 농업용이라든지 발전용이라든지 이렇게 분절돼서 이용하던 수자원을 복합적으로 연계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농업용 댐 용수를 생활공업 용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물, 즉 용수 공급이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김성원 장관입니다. 호남 반도체의 경우도 대략 65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가뭄에 대비해서 광주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또 호남에 추가적인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서 100만 톤 이상의 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 탈탄소 녹색 전환과 관련한 부분은 어떤 계획들이 담겨 있죠? 네, 기후부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녹색 대전환을 신성장 동력화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탄소 다배출 5대 업종, 즉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분야를 탈탄소 고부가치 구조로 재편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 분야의 경우에는 수소 환원제철 생산이라든지 정유 분야의 경우 바이오 연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 확보가 포함되고요.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차 전기차 비중을 50%, 또 공공부문 영업용 차량 부분을 100% 전기화를 목표로 전기자동차화를 목표로 전기차 주류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또 히트펌프 보급과 기후테크 혁신 펀드 조성 등 세제 금융제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 자원 재활용 부분에선 어떤 계획이 나왔는지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네, 채굴 없는 순환 경제로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자원 안보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미래 폐자원 회수부터 핵심 광물 추출 그리고 재생 원료 생산까지 아우르는 순환 원료 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히터류 연구 자석이나 폐 통신 장비 순환 이용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페트 음료병 대상으로 부여된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10%에서 오는 2030년 3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가 사용되도록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고요. 기후부는 홍수 방어 체계 구축과 화학 안전망 구축, 대기질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유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공감 경제의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오영애 캐스터.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폭염특보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전라권 일부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말부터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5도 내외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주말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부산 27도로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서울과 전주, 포천의 낮 기온은 39도, 대전과 대구 37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건설 현장과 물류 현장, 거리에서 오늘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엔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잠시라도 지켜줄 폭염 사이드카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가장 약한 노동자부터 찾아갑니다. 올여름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폭염을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뉴스의 정석 정영석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